예, 현대문학사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153쪽 인용한 부분 그리고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이 양대 조류가 되어서 상호 침투, 대립, 상충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낭만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고 낭만적 정신의 개념을 원리적 범주로 설정한다. 이것이 임하 비평에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나누게 되는 그 평론,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용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하는 낭만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양대 원리 범주로, 역사적 범주가 아니라 원리 범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임하가 전기 비평에서 낭만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상태에서 이제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고 수용하려고 하니까 이미 낭만주의는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때는 역사적 관점으로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문의 사조다. 우리 한국 문학이 낭만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즘을 강조하면서 낭만주의를 공격했던 것인데, 이제 낭만주의를 다시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자신의 논리상 이걸 원리적 범주로, 지금 우리 한국 문학에도 그죠? 30년대 한국 문학에도 낭만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낭만적인 것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낭만적인 것, 사실적인 것. 그래서 그걸 원리적 범주로 파악하고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과 객관에, 낭만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그래서 주체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한다면 주관은 주체에 속하는 것이고 객관은 현실에 속하는 거죠. 주객, 그러니까 이 낭만적인 것이 주관이고 주체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하면서 낭만적인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새롭게 강령으로 채택한 혁명적 낭만주의에서 더 혁명을 위해서는 낭만적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임하가 이런 논리로 낭만적 정신을 강조한 것은 프로문학의 당파성을 수호하고 당파성과 리얼리즘을 분리하려는 경향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 이 해석을 잘 봐야 됩니다. 낭만주의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요, 실상은 이 30년대 초반에 30년대 초반이 아니라 36년경이니까요. 정확한 것은 34년이죠.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이 평론이 발표된 것은 34년 4월 19일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 문학 전반이 카프 문학으로부터 혹은 사회주의 혁명 문학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 문학의 흐름 속에 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낭만주의를 재수용하지만 하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속으로는 당파성을 더
하고 다른 경향에 대해서 순수 문학의 경향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낭만적 정신이 진정한 리얼리즘을 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낭만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원리적 범주로 보는 관점과 문학사적, 이게 역사적 관점이죠. 문학사적 범주로 보는 관점 사이에 혼란이 있다. 왜냐하면 이마 자신의 논리에 의하면 역사적 관점에 충실해 왔기 때문에 이걸 원리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균열이 있다. 이건 내가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상의 보편적 범주인 주관 객관과 문학적 형상화의 방식인 낭만적인 것, 사실주의적인 걸 그대로 대응을 시켰는데 우리도 이런 사고의 전개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범주가 다른 것인데 너무 1대1로 대응을 시켜버리면 거기에 빈틈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논리적인 허점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식적인 그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범주인데 이 구체적인 이 문학적인 현상인 문학적 형상화인 낭만적인 것, 사실적인 것. 사실은 낭만주의, 사실주의 혹은 뭐 리얼리즘 이렇게 하는 것은 문해사조적인 개념이지만 낭만적인 것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포괄적인 어떤 이 인간 정신의 어떤 양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적 범주가 되는 거죠. 원리적 범주가 되면서 1차적으로 낭만주의 리얼리즘으로부터 조금 이탈하고 범주상 굉장히 원론적 혹은 원리적인 범주로 이탈하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낭만적인 것을 주관으로 사실적인 것을 객관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더 뭐예요? 논리의 빈틈은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논리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의 단순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를 할 때 여기에 그냥 아무 비판 의식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들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철저하게 사고를 해야 분석과 해석과 비판, 평가까지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도식성이 이 임하의 논리에도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임하가 긴기림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건 상당히 적절한 비판이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특히 긴기림이 보여준 그 논리에 뭐예요? 기교주의의 다른 말로 하면 형식주의의 내용을 더하면 전체성에 즉 문학의 전체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건 굉장히 산술적인 종합이죠. 그래서 그런 비판을 임하가 당대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하에게도 이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임하의 낭만주의론은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느냐? 카프 조직의 와해, 동료들의 전향, 카프가 이제 해산되고 30년대 초부터 35년경 30년대 초반에 대체로 힘을 잃어버리고 한국 문학은 전체적으로 순수 문학 쪽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와중이 있죠. 그러니까 임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혁명적 낭만주의론이 소련으로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파를 던지고 있을 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당파성의 약화와 무제약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게 혁명적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그 낭만적인 정신을 다시 그죠? 수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파성이 약화되는 현실이
이마가 볼 때는 문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이러한 지금 글이 평론이 발표된 것입니다. 낭만적 정신이 주관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주체를 강화한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 균열을 지닌 이마의 낭만적 정신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을 견지하는 주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요. 주체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 주체는 주로 역시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주체, 그 당파성을 견지하는 주체,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주관적 편향으로 치달아 객관 현실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상실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변증법적 관계라는 것이 초점인데 김기림의 경우 산술적 종합이라고 이마가 그 논리적 특징을 비판했을 때 자기 자신은 변증법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리얼리즘의 기본 그 사고 방식이 변증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주관과 객관의 변증법 이걸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이 이마의 논리 속에서 주관이 굉장히 강조됨으로 해서 이 변증법적 관계도 상당히 왜곡된다. 이런 지금 평가를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6년에 자, 조금 전에 그 평론이 34년에 4월에 발표된 것이고 36년경에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연장선에서 위대한 낭만적 정신 제목부터가 그죠? 낭만적 정신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평론입니다. 이걸 발표하게 됩니다. 부제목이 이로써 자기를 관철하라. 이 주관, 주체가 강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게 주관에 속하는 거니까, 주체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낭만적 정신을 위대하다까지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인용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한 꿈은 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꿈과 낭만적 정신이 아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진실한이라는 말을 표현해 붙였어요. 사실 이 진실한가 안 한가,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죠. 아무튼 진실한 꿈은 미래의 지향, 창조만을 체현한다. 회상에는 비애와 감상이 있다. 자, 회상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과는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몽상에는 즐거움과 용기가 상반한다. 그랬으니까 꿈과 몽상을 지금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은 모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러나 꿈과 현실은 모순되죠. 왜냐하면 꿈은 미래를 향한 것이고 창조를 체현하니까. 그래서 몽상하는 표상이란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꿈이다. 그러면 문학은 몽상과 현실 가운데서 모순과 부조화로 분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곳에 문학의 존재 이유, 즉 창조의 체현자로서 문학이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서 역시 꿈과 현실을 대립되는 두 요소를 같이 결합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낭만적, 혁명적 낭만주의가 사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강조점은 역시 낭만적 정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낭만적 정신을 진실한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 거죠. 낭만적 정신을 진실한 꿈. 창조의 체현자로서 문학이 성립한다. 창조하는 몽상이 필요하다. 자, 회상과 환상, 모방, 그죠? 다 이건 비판적인 어떤 개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상, 모방. 진실한 꿈은, 그죠? 낭만적 정신은 진실한 꿈이다. 그래서 당시 조선 문학의 특징을 꿈의 결핍으로 보고 진실한 꿈과 창조하는 몽상으로 표현되는 이 낭만적 정신을 기존의 낭만주의하고는 다른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꾸 이제 수식어를 붙입니다.
꿈도 그냥 꿈이 아니고 진실한 꿈이라고 그랬고요. 몽상도 창조하는 몽상이라고 그러고, 낭만주의도 이제는 생생한 낭만주의. 과거의 낭만주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이마의 논리도 이제 우리가 좀 평가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자기가 강조하는 뭔가 낭만적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식어를 계속 붙여서 기존의 이전의 낭만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낭만주의, 몽상의 낭만주의. 그래서 이는 앞서 언급한 원리적 범주와 문해사조적 범주 사이의 혼란이 그대로 이어진다. 앞에서도 한번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그 평가는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꿈과 몽상의 낭만주의는 객관 현실과의 교습을 도외시한 채 미래의 이상을 강조한 나머지 이제 주관적 편향이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의 후기 비평이 보여주는 특징으로.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주관을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상황이 악화되니까, 즉 카프의 지도자격인데 이마가 이 약화되는 카프의 세력을 다시 규합하고 이 정세의 흐름도 그렇고 한국 문학의 흐름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뭐예요? 자신의 카프 문학의 힘을,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주체의 신념을, 의지를 강조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주관성으로 편향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몽상의 낭만주의는 결코 작품에 있어서 사실성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낭만주의와 사실성을 또 결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낭만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진실한 꿈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실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성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진실한 꿈, 낭만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낭만주의는 가진 바 본래의 성질인 강고한 리얼리즘에 의하여 그것은 스스로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부당한 가정과 불분명한 상징애로 문학을 몰아넣을 위험, 즉 낭만주의가 가져올 위험성에서는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리얼리즘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의 낭만주의와 자꾸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낭만주의가 가지는 이런 위험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역시 강고한 리얼리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얼리즘이 지닌 당파성을 견지하면서 낭만주의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이제 낭만주의라고 그냥 부르면 구별이 안 되니까 신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죠. 신로맨티시즘. 번역 우리말로 하면 새 낭만주의입니다. 새로운 낭만주의. 그래서 새 낭만주의는 새 리얼리즘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인지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비평, 이마의 비평 속에서도 이 후기 비평의 특성 속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카프 문학이 이 시기에 34년부터 36년 사이에 발표되는 작품도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마의 평론 속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강조합니다. 뭐예요? 새 리얼리즘. 따라서 이 낭만주의는 새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문학의 불멸의 내용이고, 자, 낭만주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불멸의 내용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빛나는 일면이다.
이것은 아마도 1편으로는 신로맨티시즘, 자, 새 리얼리즘이라는 말이나 새로운 낭만주의라는 말이나 이라고 불리어질 것으로 리얼리즘 가운데 시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새로운 낭만주의는 리얼리즘을 중심에 두고 다시 작품을 존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당파적인 거죠. 당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문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하는 거, 이게 당파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프 문학의 이 존재 방식은 항상 당파성을, 그죠? 최우선의 기치로 내세우죠. 과제로 내세우죠. 자기가 하는 이 문학이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과, 그죠? 계급 투쟁과 그런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문학이 봉사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파성입니다. 이 당파성을 끝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어서 당파적인 문학만이 미래에 있어서 비당파적이고 전 인류적인 공간 가운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계급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이 당파성은 필요 없는 것이 되죠. 그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는 이 당파성이 지상 가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이마만이 가진 논리는 아니고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제 카프와 같이 사회주의 문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어떤 생각이겠죠. 당파적인 문학만이, 그래서 현재는 당파적인 문학이 중요한데 이 당파적인 문학은 뭘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까? 미래에 있을 비당파적인 거. 그래서 전 인류적인 거. 계급 없는 사회를 뭐 염두에 두고 하는 거겠죠. 공간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문학은 시간적으로 보편적이다. 지금 우리 당파적인 이 당파성이 오히려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위대한 낭만적 정신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마의 낭만주의로는 신로맨티시즘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신로맨티시즘. 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한 계기인 혁명적 낭만주의를 수용하면서 이 이마가 이런 논리의 변화를 일으키죠. 뭐 자기 혼자서 독창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가장 빠르게 우리 한국 문학에는 이 이마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이 카프의 지도자 격이었으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리고 혁명적 낭만주의 이걸 수용하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낭만주의를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재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낭만주의하고는 다른 새로운 낭만주의, 그게 바로 신로맨티시즘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창조하는 몽상이라고 표현하고 이제는 신로맨티시즘이라고 표현하는 이 용어가 자꾸 바뀌지만 이마가 과거의 낭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얼리즘, 그러면 이런 신로맨티시즘, 즉 낭만주의를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기가 중심에 있는 이 리얼리즘도 질적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리얼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신로맨티시즘뿐만 아니라 새 리얼리즘이라는 것도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 객관과 주관의 변증법적 통일을 상징한다. 이제 이 변증법적 통일이 어찌 보면 이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이 의도, 그죠? 이 목적을 가지고 이마가 지금 논리적인 지금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기림의 논리와 이마의 논리와 또 앞으로 공부할 박용철의 논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이 논문 전체의 큰 구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비교를 위해서는 일단은 개별 비평가의 특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이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파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당파적인 것으로 요약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낭만적 정신을
원리적 범주로 보면서 어디에 연결시키나 하면 당파성에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마가 보는, 그죠? 신로맨티시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 리얼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를 수용하지만 김기림이 수용하는 낭만주의와 이마가 수용하는 낭만주의의 속성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낭만주의라고 해서 다 그냥 하나로 그냥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파성과 연결되는 낭만적 정신. 그래서 이 당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내가 교재가 있는 사람은 151쪽, 우리 스크린도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이 2-2절이 이마의 후기 비평입니다. 후기 비평의 큰 특징을 요약하면 리얼리즘 실험과 실천인데, 그 1절, 이게 바로 후기 비평입니다. 이마 후기 비평의 현실관이고요. 객관적 현실. 이건 주체이고요. 노동자 계급 주체고요. 이게 뭐였어요? 이 주체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인식적 매개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추출해낸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평론에서 이마가 새로운 리얼리즘, 신로맨티시즘 이런 걸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면서 끝까지 뭐예요? 이 주체가 현실과 만나서 상호작용할 때 가장 핵심으로 놓고 보는 인식적 매개가 당파성이라고 내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파성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은 객관적 현실이고, 이마의 초기 비평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정치 경제적 현실이었어요. 그것도 약간 추상적이긴 하죠. 추상적이긴 한데, 이젠 조금 더 객관적 현실에 다가왔고, 계급 주체도 관념적 계급 주체였다가 이제 노동자 계급 주체로 좀 더 현실에 밀착했고, 이 인식적 매개에 해당되는 것도 이전에 초기 비평에서는 뭐였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복습하는 의미로. 풍자와 모랄 아니었나요? 이데올로기였네요. 미안합니다. 이데올로기였어요. 교재가 있는 사람 137쪽. 그죠? 137쪽에 1절에 나오죠. 정치 경제적 현실과 관념적 계급 주체, 그리고 이데올로기죠. 이것도 내가 그냥 뭐 혼자서 생각해내서 이 이데올로기라고 쓴 게 아니고 이마의 초기 비평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요 분석서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당파성도 이마의 후기 비평에서 내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문학 연구는 항상 기납적으로 텍스트로부터 찾아내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연역적으로 그러리라 하고 짐작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당파성. 그래서 당파성이 지금 어디서부터 추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마는 리얼리즘의 핵심적인 미학적 범주로서 당파성을 이해하였고, 그 당파성을 낭만적 정신과 결부시킨 것으로 보인다. 초기 비평에서도 당파성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때 초기 비평에서는 당대의 객관적 현실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이 아니라, 자, 객관적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치 경제적 현실이라는 굉장히 좀 관념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이론을 펼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객관적 현실은 후기 비평의 현실관입니다. 자, 초기 비평의 현실관은 뭐였어요? 정치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민중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념의 상태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체적 역량의 미숙으로 인해 지식인들의 전위적 지도에 의해 변혁운동에 추동되어야 할 대상, 즉 이 프롤레타리아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죠?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마의 생각 속에서, 초기 비평에서는. 그래서 관념적 무산계급에 기초한 당파성은 이마의 볼셰비키적 대중화론과 사회적 리얼리즘, 사실주의 등의 이론이 유물론적 세계관의 원칙론의 제시에 그친다. 이게 초기 비평의 특징을 다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외부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형태로 존재했는데 이제 후기 비평에서 자, 어떤 변화의 계기는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혁명적 낭만주의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신로맨티시즘을 주창하는 이 후기에 오면 이마의 당파성에 대한 이해가 당대 현실에 기초한 집단적 무상계급으로서 노동자 계급에 근거하고, 그래서 이 당파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 후기 비평에 오면 좀 더 주체와 객관의 변정법적 통일, 그리고 당파성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에 이마의 현실과는 객관적 현실이 된다. 그리고 주체에 대한 인식도 노동자 계급 민중이다. 관념적인 계급 주체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구별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구별하지. 다만 뭐 시기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뭐 10년, 5년 됐으니까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꼽고 이런 건 아니죠. 질적 변화의 핵심을 찾아야 이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논문에서 김기림도 초기 비평과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가르는 질적 변화의 그 기준을 어떤 구체적인 평론으로부터 기억이 나나요?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벌써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김기림에 있어서는 어떤 글이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나누는 기준이 됐냐면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입니다. 34년 11월이에요. 자, 교재가 있는 사람은 90쪽 한번 보세요.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나누는 기준은 34년 11월에 발표된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입니다. 자, 그럼 이 김기림의 글도 보세요. 제목부터가 뭘 강조해요? 새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낭만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휴머니즘론이 강하게 대두될 때 이런 평론들이 발표되는데 공통점은 다 낭만주의의 수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교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김기림, 이마, 박용출 세 사람에 의해서 이 논쟁이 전개되는데 겉으로 보면 이제 기교주의 논쟁이라는 제목 자체가 기교주의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비판한 사람이 김기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장했던 그 모더니즘의 기교주의를 흐른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다시 평가해 보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그 모더니즘 시 운동이 형식주의와 기교주의로 흘렀다. 지금 역사적인 시기는 30년대 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30년대 중반에는 그게 역사적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용도 필요하고 사상도 필요하고 현실 참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내용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걸 강조하게 되죠. 현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시인도. 그래서 나온 게 전체성의 실론이잖아요. 그 질적 변화의 계기는 34년 11월에 나온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이거든요. 이때도 낭만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 질적 변화의 뭐예요? 촉매작용, 도화선이 됐는데 이 시기를 잘 보세요. 34년 11월이에요. 이마가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를 발표한 게 언제예요? 34년 4월이에요. 이마가 조금 빠르죠. 하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34년경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김기림 공부하고 이마 공부하고 박용출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3장에서 이 논문 전체의 3장에서 기교주의 논쟁에 대해서 따로 지금 먼저 연구를 했잖아요. 그때 연구해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교주의 논쟁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1930년대 한국시에서 기교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작품에 대한 어떤 비판이 표면적인 어떤 논쟁의 이슈거든요. 김기림이 자기 먼저 자기 반성을 했고 이마가 거기에 가세를 했고 거기에 박용철이 왜 끼어드냐? 박용철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순수 서정시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기교주의 비판이라는 것이 그 논쟁의 이슈지만 심층적으로는 이 낭만주의가 그죠? 재평가되고 수용되는 것이 김기림의 비평에도 질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래서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게 만들었고 이마에게도 이 낭만주의의 재평가와 수용이 이마 비평에 중요한 질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내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교주의 논쟁도 표면적으로는 기교주의 논쟁이 그죠? 이슈인 것 같지만 실제 숨어있는 내재된 심층적인 이슈는 쟁점은 뭐냐? 낭만주의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거는 이제 뭐 기존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 논문에서 그런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가 이 세 사람의 비평의 전개 과정에서 질적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낭만주의 재평가와 수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철이 그 논쟁에 뜬금없이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세 사람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낭만주의의 원조는 자기 자신이니까 박용철이니까 김기림도 이마도 낭만주의를 수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낭만주의의 뭐예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원조로서 그게 또 개입을 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계속 기교주의가 쟁점이 됩니다. 근데 이 속에 이거는 본인들도 간파 못했을 수도 있죠. 그 논쟁에 참여하는 김기림, 이마, 박용철도 그 심층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낭만주의였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연구자는 이걸 이제 다시 그 표면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심층도 연구하는 거니까 그 심층에는 이 낭만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림을 지금 따로 우리가 연구했고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이마의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나눠서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박용철도 전기 비평, 후기 비평 나누어서 연구할 텐데 지금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은 이 낭만주의가 굉장히 이 세 사람에게 그리고 기교주의 논쟁에 깊숙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 논쟁에도 그렇고 이 개별 비평가의 비평의 전개 과정에도 이 낭만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게 이제 내가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 연구를 우리가 표면적인 측면만 자꾸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심층 속에 숨어 있는 걸까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논문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이러한 이해는 반영론적 인식을 확보한다. 반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리얼리즘 혹은 리얼리즘 이론에서 모방 개념에서 반영 개념으로 이제 좀 더 발전하거든요. 리얼리즘이라는 문의 사조도 그 안에 굉장히 층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기초적인 단계는 사실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리얼리즘, 뭐 역사적 리얼리즘, 뭐 굉장히 많은 리얼리즘의 뭐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반영론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방론, 그 다음에 이제 반영론. 즉, 인식이란 것을 객관적 실제로부터의 현실을 인간 의식 내에서 정확히 반영하는 것. 자, 인식의 차원입니다. 현실이 있어요. 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실제로서의 현실. 이걸 주관이 객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 이게 반영론의 뭐 가장 기본 원리인데 뭐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더 복잡하고 이게 문학 예술 속에서 어떻게 이 반영이 일어나는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반영이 일어나는지. 자, 모방과 반영의 이 개념 차이를 잘 이해하고 그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 차이만이 아니고 문해 사조 속에서, 리얼리즘이라는 문해 사조 속에서 모방론과 반영론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형상적 인식을 추구하는 예술 이념으로서의 리얼리즘의 토대를 확보했다. 어디서? 후기 비평에 와서 이마가. 그래서 이마의 형상론은 문학 예술의 특수성으로서 형상 인식으로 전형론, 이제 전형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모방, 반영, 전형, 이 다 리얼리즘의 핵심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논문은 문해사조로 보면은 혹은 문학적 입장으로 보면 모더니즘, 리얼리즘, 낭만주의, 상징주의 이런 것을 대표하는 김기림, 이마, 박용철을 다 세 사람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해사조를 포함해서 문학적 어떤 입장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다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기림은 김기림대로, 이마는 이마대로 그 문학적 입장과 토대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 전형론까지 전개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낭만적 정신에서 이마는 창조하는 몽상에서 비롯된 전망. 자, 창조하는 몽상은 진실한 꿈인데 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인 현실을 보는 것은 사실 리얼리즘에서 가능하지만 미래를 보려면 꿈을 꿔야 되니까 그게 낭만적 정신이 필요한 것인데 그 전망이란 그죠? 퍼스펙티브 이 전망이란 용어도 이제 사실은 리얼리즘에서 중요한데 형상화를 통해 단순한 성격의 묘사가 아니라 작가의 꿈이 실현되는 성격의 창조. 이 전형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형에 대해서 이기영의 고향을 구체적으로 평하면서 묘사는 완전하고 박진력 있고 자연스러운 안성학보다 김희준이 전형으로서의 보편성이 강하다. 자, 이때 전형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이마가 실제 작품을 평론하면서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 이론 속에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망의 형상화, 전형의 개념을 결부시켜서 전형과 전망을 결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즘론에 도달한다. 자, 그래서 후기 비평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거죠. 2-2절. 리얼리즘 실론이, 리얼리즘 비평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 다시 보세요. 초기 비평은 뭐라고 했어요? 초기 비평은 프로 실론이라고 했어요. 리얼리즘 실론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카푸의 실론을 그리고 규범을 이게 이마 실론의 초기 비평의 큰 특징인데 이제 프로 실론에서 리얼리즘 실론으로 전개되었다. 뭐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이마의 이러한 신로맨티시즘론은 그의 실론을 변모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낭만주의론 직후에 벌어진 기교주의 논쟁. 자, 기교주의 논쟁이 바로 지금 이 김기림의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 그리고 그 이전에 34년 11월에 김기림이 그 평론을 발표하기 전에 34년 6월인가요? 34년 4월인가요? 이마의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4월이죠. 예. 그 두 편의 글이 이제 김기림과 이마 각각의 이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질적 변화 직후에 뭐가 벌어진다고요? 기교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교주의 논쟁의 이 배경에도 그죠? 지금 이 신로맨티시즘, 신휴머니즘, 신로맨티시즘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도 이후에 이게 담자예요. 담자. 이게 좀 어려운 한자인데 비 오고 장마가 지는 거. 이게 담입니다. 담천하의 시단 1년, 35년 12월이니까. 보세요. 34년 4월에 이거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35년, 그러니까 1년 후에 담천하라고 하는 시단 1년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에 35년 1월부터 12월 동안에 1년 동안 한국 시단을 총평하는 연말에 12월 달에 이런 것도 요즘도 많이 합니다. 요즘도 올해가 2020년이면 2020년 12월 달쯤에 2020년 1월부터 12월 동안 한 1년 동안 우리 한국 시단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뭐 작품, 뭐 시집이 발표, 어떤 시집이 나왔다, 뭐 어떤 작품이 중요하다 이런 걸 1년 총평하는 겁니다. 이걸 신동아에 발표했거든요. 담천하. 담천하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비가 왔다는 겁니다. 날씨가 흐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문학이, 한국 시단이 1년 동안 우울했다 이런 뜻입니다. 담천하의 시단 1년. 자, 여기서 기교파 시인들을 비판합니다. 이 담천하의 시단 1년은 바로 기교주의 논쟁에 그죠? 속하는 평론입니다. 논쟁 중에 이 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논쟁 중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3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3장에서는 이제 그 기교주의 논쟁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김기림이 제일 먼저 그 논쟁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바로 이 글 이전에 같은 35년에 기교주의 비판이라는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김기림이. 그건 자기 비판, 자기 반성적인 것이었죠. 그때 기교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쓰거든요. 주로 모더니즘 시인들이 1930년 초부터 모더니즘 시 운동을 벌이면서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35년 시점에서 보니까 그게 기교주의로 흘러서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 시효가 다한 이 모더니즘, 그 형식주의의 흐름에 사상과 내용과 현실 참여를 보태야 된다, 덧붙여야 된다. 그래서 전체성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그 자기 비판을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서 기교파 시인들을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김기림의 그 글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이마가 얘기하는지 봅시다. 현대의 혁명 시인 일련은 이들 기교파의 시인들은 시의 내용과 사상을 방기하고 있다. 방기란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내용과 사상을. 누구가? 기교파. 이제 이 기교파란 말은 김기림이 이미 그죠? 기교주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자기 비판, 자기 반성적인 개념으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기교파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내용과 사상을 방기하고 있다. 다만 있는 것은 언어의 표현의 기교와 현실에 대한 비관심이다. 현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즉 기교만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특유한 것은 시적 열정의 전부다. 열정이 없다 그랬어요. 모더니즘이 주지주의니까 지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 정지용의 그 이미지점 같은 경우 뭐 이상의 작품이라든지 김광균의 모더니즘 이미지점 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근데 거기에는 낭만주의가 없거든요. 낭만적 정신을 이제 비판했거든요.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성이 낭만주의를 반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마가 김기림은 물론 어떤 관점에서 자기 반성을 했겠죠. 기교주의 시에 대해서. 이마는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를 봅시다. 이게 시적 열정이란 말을 써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낭만적 정신이죠.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이 감성이 필요한데 뜨거운 감성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누가? 기교파 시인들이.
모더니즘 시인들이. 그들은 일률로 낭만주의의 무조건적인 부정자. 그죠? 낭만주의를 무조건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낭만주의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미 자기는 낭만주의를 다시 재소용했으니까. 고전주의의 질서와 지성의 찬미자다. 고전주의, 모더니즘은 지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낭만주의보다는 고전주의에 가깝죠. 그죠? 지금 이만은 이미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에서 뭐와 뭐를 이렇게 양분했어요. 낭만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으로 양분하고, 사실적인 것에 고전주의가 있죠. 그죠? 낭만주의적인 것에 대표적인 게 낭만주의고, 사실주의적인 것에 대표적인 게 고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적 질서와 지성의 찬미자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정을 노래함을 멸시하고, 그죠? 실제 이건 맞는 말이죠. 낭만주의를 비판했으니까. 감정이 아니라 감각.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모더니즘 시인들이 주로 이미지에 집중했으니까요. 시각적 이미지나 뭐 이런. 그리고 묘사, 그죠? 시각적 형상화. 감정이라고 사상은, 이것도 보세요. 이 감정을 다시 중시하는 것은 낭만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감정이 바로 사상과 통하니까 이 내용과 사상을 버렸다고 했을 때 이 사상을 버린 것과 감정을 버린 것과 다 일치하죠. 근데 여기서도 논리가 너무 비약하잖아요. 감정과 바로 사상이 통한다고 했으니까 이 도식적인 이 논리 전개가 상당히 이마에게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비판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바로 사상이 된다. 뭐 크게 보면 뭐 그건 뭐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게 비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마가 기교주의 시인들에게 내용과 사상을 버렸다. 그리고 기교에만 몰두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니까요. 자, 이런 이유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굴 비판하냐면 이 기교파 시인들로 김기림, 대표적으로 이제 김기림은 시도 쓰고 비평도 하고 일종의 자기하고 지금 이 글이 바로 논쟁에 뛰어드는 글입니다. 김기림이 그냥 기교주의 비판만 발표하고 끝났으면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마가 바로 이 담천하의 시단 일련에서 김기림이 말한 것에 덧붙여서 자기가 기교주의 시인들을 비판하면서 김기림까지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기림, 정지용, 신석정, 소위 기교파 시인들의 시를 감정과 대비되는 감각을 노래한다. 그래서 비판하고 사상 없는 시다. 그러면서 낭만주의를 이 기교파 시인들을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로 뭘 제시하는 겁니까? 낭만주의를 제시하는 겁니다. 열정, 그죠? 그리고 감정, 사상. 사상은 감정에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에 대해서 긍정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혁명적 낭만주의를 수용한 데서 이렇게 됐다. 그죠? 자, 김기림의 기상도를 비판합니다. 이 글에서 담천하의 시단 일련에서 자,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단 총평이니까 1년의 시를 총평하고 있으니까 시의 지성이란 비행동성의 산물이며, 자, 주지주의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에 나오는 지성은 비행동성이라는 겁니다. 감정, 정서의 깊이. 자, 이게 바로 이제 반낭만주의죠. 감정을 기피하는 것은 또 행동을 기피한다. 이거 논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논리하고 비슷하죠. 감정이 바로 뭐와 통한다? 사상과 통한다. 지금 뭐예요? 감정이 바로 행동과 통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하는 모더니즘 시인들은 사상도 없고 행동도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논리가 너무 좀 도식적이긴 하죠. 감정과 정서를 사상과 동일시하는 논리에서 더 나아가 행동과 직결시킨다. 그래서 이때 행동은 현실에 대한 지적 판단을 통한 행동적 격투. 이게 이제 이만은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지주의 시인들, 모더니즘 시인들은 이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를 사실은
조금 전에 그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낭만주의를 상당히 수용해서 낭만적 정신을 가지고 뭘 비판해요? 주지주의, 기교주의 시인들을 비판합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요. 어찌 보면요. 이마도 자기의 정기 비평에서는 김기림과 마찬가지로, 자, 김기림에는 이제 모더니즘 시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마에는 카프 리얼리즘 시인들이 다 포함된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반낭만주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35년경에 이마는 낭만주의를 재평가해서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로 무장해서 모더니즘 시인들을 비판합니다. 김기림을 비롯해서. 그렇죠? 지금 확인했잖아요. 내가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텍스트에 이미 그게 잘 나와 있죠. 즉, 이 낭만적 정신을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고 김기림을 비롯한 모더니즘 시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질적 변화를 이제 그죠? 일으켰으니까.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마가 낭만주의가 지닌 감정적 요소를 수용하면서 변모된 논리. 자기도 원래는 낭만주의를 반대했거든요. 초기 비평에서. 변모된 논리로 역시 낭만주의를 수용하면서 인간성을 주창한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 그죠? 34년 아까 4월이라 그랬죠? 이미 김기림이 그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을 통해서 기교주의 비판을 자기 반성을 내놨는데 이마가 담천화의 시단 일련에서 이 낭만적 정신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제 김기림을 비롯한 기교주의 시인들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뒷북을 치는 면도 있습니다. 김기림은 이미 인간성을 받아들여서, 즉 낭만주의를 받아들여서 자기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이마가 너네들은 감정이 부족하다, 낭만주의가 없다, 뭐 사상도 없고 행동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낭만주의를 수용하면서 인간성을 주창한 김기림의 논리를 비판한다. 이 대목이 굉장히 미묘하고도 복잡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이제 문학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텍스트만 보면 한 개인의 시집이나 한 개인의 비평집 텍스트만 보면 이런 이 상황적 맥락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진공 상태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 이런 문학적 현장 속에서 등장했거든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역사적 혹은 문학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문학적 현실까지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연구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논문을 쓸 때 구조적 연구를 한다고 그랬고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가 한국 근대시와 실론의 구조적 연구잖아요. 그 구조적 연구의 첫 번째 차원은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텍스트를 부분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항상 전체 속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거 이게 구조적 연구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한 시인이든 비평가의 이 작품 세계를 당대 동시대의 다른 시인이나 다른 비평가들과 라는 전체 속에서 다시 이 부분을 이 한 개인의 시세계나 비평세계를 보는 거 이것도 구조적 연구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작품 자체를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거하고 그 시인이나 비평가의 문학 세계를 그 당대 문학 속에서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근데 이제 첫 번째 관점이 먼저 우선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 연구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관점이 첫 번째 연구가 소홀한 채 두 번째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뭡니까? 허술해집니다. 상황 논리로 그냥 모든 문학을 설명하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뭐 두 번째 연구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첫 번째 연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시든 어떤 비평가의 비평이든 1차적으로는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거. 텍스트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심층적인 것까지 보는 거. 이걸 먼저 우리 연구자들은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석박사 과정생들은 먼저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숙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그 동시대 속에서 김기림의 비평과 이마의 비평과 뭐 박용철의 비평을 같이 구조적으로 그죠? 같이 상호 연구해 비교해 본다든지 이런 건 그 다음 문제죠. 자, 한번 여기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러나 항상 진정한 비판은 반드시 행동으로 통한 것이다.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죠? 지금 이 글의 주된 논지는 기교파 시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사상과 행동이 부족하다. 기교만 있다 이런 거죠. 오직 사고로만 비판한다는 것은 이게 한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한자가 좀 넘어갑시다. 인간정신, 자, 유일한 표징이다. 표식이다. 시의 시적 감격의 원천으로서 인간정신. 이건 인간정신이라고 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림이 인간성,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발표했으니까요.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인간정신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인텔리겐차의 가분한 주관적 자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기림이 주장하는 인간성, 새 인간성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마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낭만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은 똑같은데 김기림도 낭만주의를 재수용하고 재수용이란 말이 아니죠. 재평가해서 수용하고 이마도 재평가해서 수용하는데 이마가 지금 비판하는 것은 김기림 너가 수용한 그 낭만적 정신은 즉 새 인간성이란 것은 인텔리겐차의 주관적 자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을 놓고 비판을 합니다. 기상도에는 비판 정신, 자연, 기물, 인간 등의 대상을 인텔리겐차류의 소비적 침해에 의해서 시적으로 질서화했다. 자, 여기 계속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그죠? 작품을 쓴 시인의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카프 비평가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계급적 요소, 이데올로기, 세계관, 그죠? 아까 나왔던 당파성 이런 것이 그 시인이나 비평가 혹은 시나 비평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한계 감각적인 신미성이 보다 더 강하게 노현되어 있는 것이다. 김기림의 기상도를 지금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것입니다. 35년 2월이에요. 원래 발표, 어디에 발표해서 조선일보에 발표했는데 김기림이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이에요. 이게 바로 기교주의 논쟁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입니다.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 자, 기교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반성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30년 경부터 이 35년 경까지 한국 모더니즘 시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효력이 다했다. 이것도 무슨 관점이에요? 김기림도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문학을 봅니다. 자기가 하는 시든 비평이든 자기가 속해 있는 모더니즘 운동을 하는 시 운동을 하는 이 시인들 다 통틀어서 영원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역사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30년경에는 유효했는데 35년 지금에는 이 기교주의 그 모더니즘 운동이 기교주의라고 비판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교주의란 말은 비판적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기교주의라는 말을 30년대 초에는 안 썼거든요. 그냥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입니다. 이게 35년 2월경이에요. 조금 전에 담천의 시단 1년 이마가 쓴 그 총평이 언제라 그랬어요? 35년 12월이에요. 이게 35년 2월에 이미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마의 담천의 시단 1년이 발표되면서 이제 논쟁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계기가 된 것은 김기림과 이마가 각각 뭐예요? 낭만주의를 재평가해서 수용한 것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그 심층에는. 그래서 사실은 시기로 보면 이게 먼저 35년 2월경에 있었고 35년 12월에 담천의 시단 1년이 나옵니다. 자, 이제 김기림의 이걸 한번 봅시다. 역사적 의의를 상실한 편향화된 기교주의. 그죠? 역사적 의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김기림의 이 관점에는 모더니즘의 그 경향이 모더니즘 시의 경향이 자기를 포함해서 정지용이든 뭐 김강균이든 이상이 보여줬던 그 모더니즘 시의 경향이 그걸 평가하는 관점이 영원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30년대 초반에는 그게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건 기교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역사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단계마다 달라지는 거죠, 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의의를 상실했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교주의를 비판하고 전체로서의 시에 종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교주의에 이제 사상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고 현실 참여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전체로서의 시, 전체성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체로서의 시는 기교주의와 이때 인간성이 대표적인 단어로 등장하거든요. 기교주의에는 인간성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인간성이 여기에 종합되어야 된다. 이 인간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상, 내용, 현실 참여 뭐 이런 거죠. 다. 그게 다 인간성입니다. 이 인간성이 바로 낭만주의와 통하는 것이고요. 휴머니즘론을 통해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고 인간성의 가치를 옹호하고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만은 김기림의 이러한 인간 정신이 이때 새 인간성입니다. 이거 전에 바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 평론의 제목이 뭐예요? 새 인간성과 비평 정신이었죠. 34년에 나왔던 거예요. 기억납니까? 지금 다 이게 질서를 잘 잡아봐야 돼요.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논의상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순서를 잘 한번 정리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림의 인간성을 이만은 이렇게 봅니다. 미봉책이다. 이론적 미봉책이다. 인텔리겐차의 주관적 자신의 결과다. 이때 인텔리겐차라는 계급적 그죠? 관점을 계속 비판에 뭡니까? 중요한 초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상도도 그러한 관점으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인텔리겐차의 소비적 취미에 의한 감각적 신비성이다. 이 기상도도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기상도도 읽어보고 해야 지금 이 작품을 이마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기본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기림의 기상도 유명한 작품이죠. 뭐 이마의 작품 중에서는 우리 오빠와 하루, 그죠? 네거리의 순위 이런 것도 읽어봐야 지금 김기림 이마가 비평만 한 게 아니라 시도 쓰는 사람이고 박용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이마가 받아들인 낭만주의를 감정, 사상, 행동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김기림의 인간정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낭만주의의 이 감정, 사상, 행동과는 다른 어떤 인텔리겐차의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김기림, 당신이 받아들인 낭만주의와 내가 받아들인 낭만주의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모든 이 김기림, 이마, 박용철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비평의 질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교주의 논쟁의 이 발생과 흐름이라든지 여기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는 낭만주의가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핵심에. 그죠? 우리가 그걸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다 기교주의 비판, 기교주의 논쟁 이러면 다 기교주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심층적으로는 지금 낭만주의가 재평가되고 수용되면서 김기림에게도 이마에게도 박영철에게도 엄청난 소용돌이를 지금 불러일으켜서 이런 논쟁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죠? 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열의 시들도 대부분 개인적, 내성적인 자기 추구로만 향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프롤레타리아 시인들도 이런 내성적이라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 내부적인 거. 이게 모던즘 시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프롤레타리아 계열의 시인들도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예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찬의 시를 예를 들고 있고요. 여기 보면 영탄적 운율에 의해서 표시되고 있다. 프로 시인인데 그 카프 계열의 시인인데도 이른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5년 1년 동안에 총평을 하니까 김기림도 언급하고 뭐 여기 나오는 이찬도 언급하고 뭐 두루두루 지금 총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은 보세요. 자, 이찬의 시에서는 진실한 낭만주의 대신 감상주의가 자리 잡는다. 감상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감상적 요소와 낭만적 정신을 구별합니다. 자, 낭만과 감상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만은 진실한 낭만주의의 전형적 예로서, 여기 전형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안녕만의 강동의 품을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작품은 35년 신춘문예 작품, 등단 작품이에요. 지금 이게 이 담천하의 시단 1년이 35년 12월에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 신춘문예 신인으로 등단한 작품을 아주 칭찬하면서 얘기합니다. 강동의 품이라는 작품이에요. 안녕만의. 자, 그 대목을 한번 보면 과연 이마가 이찬 같은 카프 시인들을 감상주의라고 비판하고 당시 그냥 신춘문예 신인이에요. 그죠? 등단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신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마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진실한 낭만주의의 전형적 일례로 이 시를 생각한다. 그죠? 자, 보세요. 자연, 인간, 감정, 골수에까지 밴 생활의 냄새로 용해되고 시화되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자연과 인간과 감정 모든 요소들이 생활에 배어 있는 자기 삶의 체험에 배어 있는 시로 용해되어야 된다. 이거 이제 이마가 보는 첫 번째 뭡니까? 진실한 낭만주의의 기준이 되고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우선 진정한 민족성, 향토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표시되어 있다. 민족성과 사랑이 있다. 이건 뭐 내용에 대한 거니까. 시의 주제나 내용과 관련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동경만의 공장지대, 아라가와의 탕류를 단풍든 이게 뭐예요? 무야보다도 사랑한다 했을 때 자연을 생활을 통해서 노래했다 이랬어요. 자연을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까 여기 나온 얘기입니다. 자연도 골수에 밴 생활로 용해되어야 된다는 말. 자연을 이만치 생활적으로. 자,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생활로 체화하고 용해하는 것이 좋은 시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교파 시인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기교파 시인들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옹호하는 시들은 이런 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감상가는 아니다. 이제 감상을 비판한 것이 이제 앞에 나온 이찬 카프 계열의 시인인데 이찬의 감상주의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나 생활적으로 노래했지만 감상은 아니다. 사업의 위대한 명령을 이곳에서 떨쳤을 때 그는 결연하였다. 자, 이 정도로 가지고는 뭔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은 자연도 생활 속에 용해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마의 이 비평문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김기림의 기상도라는 작품도 읽어보고, 그죠? 안녕만의 강동의 품도 읽어보고, 이찬희 씨도 읽어봐야 사실은 이 이마의 이 비평문에 뭐예요? 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을 연구하려면 이제 작품을 또 읽어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마의 후기 비평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 남아 있는데요. 화요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